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다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중세 말에서 이제 근대로 이행기에 나타났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이탈리아에서 처음 나타났던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걸 한번 볼 겁니다. 르네상스는 프랑스 말로 뭐 재생, 부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우리 re 붙으면은 뭔가 재생, 뭔가 다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생, 부활 이런 의미고, 그럼 도대체 무엇이 부활했는가라고 본다면, 중세 세계는 그리스 때랑 다르게 완전히 교회랑 그리고 신 중심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좀 배제되고 신과 이런 기독교, 이런 교회가 중심인 세상이 이런 중세 세계가 붕괴가 되고 다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적 문화가 부활했다. 이런 걸 이제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4세기 경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상공업이나 도시나 이런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성하고 있었고 그런 이제 경제적인 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적 문화를 부활시키고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 운동이 발생을 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 근본 정신은 바로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한테 이제 신의 절대적인 세상에서 이제는 신이 아닌 인간의 개성과 자유로운 이제 정신을 다시 탐구하는 시대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페트라르카입니다. 그리고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죠. 보카치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에 이제 뭐 아티스트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알프스 이북에 로 이제 전달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있었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랑은 좀 다른 성격이 나타나요. 이쪽 지역은 어, 애초에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좀 교회의 타락이나 이런 것도 되게 심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한 교회 세력과 그리고 현실 비판적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에라 스미스의 우신예찬 이런 거 보면 교회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고 또 토마스 모의 뭐 유토피아 이런 걸 보면 유토피아는 아주 이상 세계 뭐 이런 걸 표현을 한 거지만 요거는 현실 사회를 굉장히 뭐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반어인 거죠. 이놈의 언제 났나요? 자, 그리고 또 빼놓지 않고 좀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제 극작가가 있죠. 셰익스피어. 그리고 또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쓴 사람이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어, 요 시기가 이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나타나던 시기다고 보면 되고 돈키호테의 내용을 잘 보면 이제 당시 중세 기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고 되게 풍자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타난 게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특징이다 하는 걸 보면 됩니다. 자, 이에 맞물려서 이때 과학과 기술도 되게 발달이 되게 되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 드디어 이제 지동설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앞서 봤을 때는 포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 주장하게 됐고 그리고 갈릴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망원경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서 지동설을 이제 입증하게 됐죠.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나오게 되면서 물론 고려가 훨씬 빨랐습니다만 서양에서는 가장 얘가 빨랐죠. 그래서 인쇄술을 이제 발명하게 되면서 이제 지식과 사상의 보급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었다. 특히나 이 종교 개혁할 때 이 활판 인쇄술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종교 개혁 한번 보면 자, 기본적으로 교회 우리가 크리스교라고 하면
크게 이제 좀 나눠서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제 구교랑 신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구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톨릭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신교는 우리 뭐 새로운 종교 뭐 이런 그때의 신이긴 하지만 원래는 개신교라고 해요. 개신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을 이제 성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개신교는 뭐 교회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사실은 유럽에서는 그냥 다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뭐 성당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눠서 볼 때는 가톨릭과 이제 개신교 이렇게 보면 되고, 처음에는 이게 갈라져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신교라고 하는 게 새롭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막 종교 전쟁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종교계가 이 가톨릭계가 엄청나게 막 변화가 나타나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기존의 교회가 너무나도 권위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단 성직자들도 굉장히 타락을 했었고, 교회도 너무나도 세속화되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또 우리 중세 때 뭐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걸 거치게 되면서 이제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아비뇽 유수 이런 걸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생겨난 이 구교, 이 구교에 대해서 이제 구교가 너무나도 타락을 하다 보니까 가톨릭이 거기서 이제 새롭게 진짜 종교의 뭐 순수성 이런 걸 얘기하면서 새롭게 이제 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 간에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루터라는 인물인데, 마틴 루터가 성직자의 타락이랑 그리고 교회의 부패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특히나 당시 이제 그 교황이 그 교회에서는 성베드로 성당을 만드는데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라고 하는 걸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우리 뭐 성당에 뭐 회개하러 가고 뭐 교회 회개하러 가고 뭐 이런 거 막 하기도 하는데, 뭐 사소한 뭐 죄 같은 거는 그냥 뭐 난 오늘 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 하면 그냥 좀 회개 받을 수도 있지만, 정말 뭐 중죄를 지었거나 뭐 살인을 했거나 이런 거에 대한 큰 죄를 지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그런 벌을 면해주는 뭐 일종의 문서 같은 걸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게 면벌부예요. 그래서 돈 주고 죄를 면할 수 있는 걸 살 수 있다는 거니까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팍 교회에 이제 문에다가 갖다 붙이고 이제 엄청나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세에는 이 성경을 읽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성직자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라틴어로 돼 있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또 읽지도 못해요. 네,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성경의 내용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직자가 해석을 하는 거에 따라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그게 아니고 진짜 하느님 말씀 그대로인 성경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다. 성직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막 뿌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교황에 막 도전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인정을 받아서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정식 종교로 이제 신교가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요게 한 1555년쯤 돼요. 그리고 더 희한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칼뱅인데, 이 사람은 단순하게 이제 종교 개혁만 한 게 아니고 아예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신정국가, 그러니까 종교로 다스리는 나라를 아예 세워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특이한 게 예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의 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운명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신에 의해서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좀 희한한 얘기죠. 만약에 저한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열심히 안 살 것 같아요. 뭐 열심히 살아봤자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데 내가 뭐 단명할 수도 있고 제대로 이제 운명이 아주 개판일 수도 있는데 열심히 살 필요 없잖아요.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운명은 예정되어 있지만 그거는 오직 신만 아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는 듯 하면서도 말이 되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대적인 이제 직업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당화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실 중세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막 돈을 벌고 막 부를 축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쏙 종교적으로나 뭔가 생활 윤리적으로나 그렇게 막 좋은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예정설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의 축적을 좀 정당화시켜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본주의, 근대에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를 해주는 게 자본주의 세상으로 가는 이제 인식을 바꿔주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요 칼뱅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신교도들이 생겨났는데 좀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코틀랜드의 장로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이제 뭐 예수회, 뭐 장로회 이렇게 막 침례회 뭐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코틀랜드의 장로파라든지 그리고 뭐 영국의 청교도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별로 막 신교 이 칼뱅에 따르는 이 신교도들을 부르는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신교도들이 이 유럽의 여러 애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신교도들이 확산되게 됨에 따라 이제 종교 전쟁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국교가 당연히 탄압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 전쟁이 나타나면서 특히나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30년 전쟁, 30년 동안 국교랑 신교랑 싸웠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베스팔렌 조약으로 1600한 48년쯤이네요. 48년쯤에 이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게 되면서 개인의 종교 자유를 허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교든 신교든 네 알아서 마음대로 믿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학로 개척. 신학로 개척은 사실은 서양의 입장에서 신학로 개척인 거고 동방의 입장에서는 원래 있던 학로인 거죠. 그리고 동방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서양 애들의 침략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서양 애들은 자기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뭔가 막 모험하고 막 개척하고 이런 의미로 좀 좋게 막 생각을 하지만 동방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더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신학로 개척입니다. 자, 어쨌든 요걸 한 배경은 당시 이제 향신료라든지 아니면 뭐 비단 이런 값비싼 동방의 산물을 이슬람이나 이탈리아 상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때까지만 해도 이제 무역의 중심이 이제 지중해 무역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꽉 잡고 있는 건 이슬람이랑 이탈리아 상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지중해 무역에서 이점을 얻을 수 없었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이제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에스파냐랑 포르투갈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들이 이 이익을 좀 독점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나서서 이제 막 지원을 하면서 신학로 개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걸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일단 항해술이랑 조선술 자체도 좀 발달했지만 송에서 발명했던 이 나침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럽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신항로 개척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나침반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향신료가 왜 중요했냐,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유럽 애들은 육식이잖아요. 육식을 많이 하는데, 고기가 지금처럼 막 냉장이나 냉동 기술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 있으면, 뭐, 고기 잘 보관할 수 있겠죠. 근데 냉장이나 이런 냉동 시설 이런 것들이 잘 없잖아요. 근데 고기 그냥 상온에 이렇게 놔두게 되면 냄새 엄청 나거든요. 잘 썩기도 하고. 근데 가뜩이나 먹을 거 없는 먹을 거 부족한 이런 시대에서 고기 냄새 좀 안 난다고 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냄새를 가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향신료예요. 대표적으로 후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후추가 고기의 부패도 막아주고 그리고 뭐 잡내도 제거해주고 이런데 아주 중요한 이제 물품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 후추가 당시에 거의 뭐 금보다 더 비쌌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블랙골드라고 불렸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지금은 뭐 후추 뭐 가정에 아마 후추 그냥 막 널려 있을 거고 여러분들 막 고기 굽고 할 때도 그냥 막 뿌릴 거예요. 지금 후추를 막 되게 귀하게 여기거나 이러지 않지만 너무나도 흔한 향신료지만 유럽 애들은 없으니까 너무나도 비쌌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특히 이제 에스파냐는 콜럼부스 이런 애들 밀어줬죠. 그리고 그래서 콜럼버스는 이제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했는데 요 인도라고 불리게 된 거는 사실 인도 아닌데 콜럼버스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인도라고 생각을 했죠. 믿어서 인도 제도, 서인도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바스코 다가마는 새로운 인도 항로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를 처음 완성한 사람은 이제 마젤란. 마젤란이 진짜 직접한 건 아니고 마젤란이 이제 여러 부하들을 이끌고 갔는데 마젤란은 원주민이랑 싸우다가 죽었고요. 마젤란의 부하가 이제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세계 일주를 완성하게 되었다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항로 개척의 결과 새로운 작물이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나던 이 향신료 그리고 비단 면직물 그리고 아메리카에 있던 설탕, 뭐 담배도 작물이죠. 그리고 감자,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이 전래되면서 유럽에서 먹을 게 굉장히 풍족해지게 돼요. 예전보다. 사실 유럽 애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뭐 다들 선진국이고 이런 느낌이라서 뭔가 먹을 게 부족하고 되게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지만 생각보다 유럽 애들은 먹을 거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한 줄기에 빛이 되어준 게 사실은 감자였어요. 감자는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요. 뭐 대기근 요럴 때 겨우 먹고 버티고 살을 수 있었던 게 요 감자 때문이기도 해요. 특히 막 아일랜드 이런 데 대기근 돌 때 감자 이런 게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고 특히 이제 아메리카에서 은이 이제 대량으로 유럽에 들어오게 되면서 물가가 폭등되게 돼요. 그래서 가격 혁명 이런 것들이 막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물가가 폭등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됐고 하지만 어쨌든 상공업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가 이제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것이고 요 대서양으로 가는 항로를 꽉 잡고 있던 게 바로 에스파냐 그리고 포르투갈 이 두 이베리아 반도의 나라들이었다. 역시 뭔가 결핍이 되어야만 필요하니까 정말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목숨 걸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핍이 되어야만 간절함이 있고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뭔가 발달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상공업, 금융업 이런 게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됐고 지금 이제 우리 뭐 주식회사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이런 근대적인 기업이 요때부터 나타나게 됐고 요때 이제 축적된 자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럽의 자본주의 발달하는데 발판이 마련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유럽 애들이 중세 시대에는 사실 아시아나 이런 뭐 아메리카 이런 애들보다 사실 먹을 것도 뭐 부족했고 잘 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 신학로 개척이나 이런 대항해 시대 이런 걸 막 거치면서 엄청난 식민지도 막 확보하고 이러면서 그런 자본들을 식민지를 통해서 많이 축적을 하게 되죠. 그런 축적된 자본들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산업혁명도 하고 하면서 유럽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유럽이 더 못 살았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식민지, 그러니까 아시아나 뭐 아메리카나 이런 애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민지를 점령하면서 자신들의 싹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자원이든 뭐 자본이든 다 끌어가면서 유럽이 그걸 통해 이제 엄청나게 선진국으로 먼저 발달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왜 잘 살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뭐 그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렇게 식민지 개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제국주의, 나중에 우리 제국주의 배울 거거든요. 예,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유럽이 우리보다 먼저 발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뭐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썩 그렇게 뭔가 정당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좋든 나쁘든 동서양의 만남 그리고 문명의 교류는 좀 확대되게 된 것이고 그런 이제 좀 부정적인 것도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래서 아시아 아메리카의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기도 했고 그리고 원주민의 노동력 혹사 문제, 뭐 플랜테이션 농장 경영 이런 걸 통해서 원주민들이 되게 노동력 착취 같은 걸 좀 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 무역이 막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고 특히나 좀 볼 수 있었던 게 아메리카의 여러 이제 문명들이 있었죠. 이제 아스테카 뭐 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멕시코에 있었는데 그건 이제 코르테스라고 하는 놈한테 이제 정복을 당하기도 했고 또 피사로 한테 이제 잉카 제국 페루의 잉카 제국이 정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신학로 개척이라고 하는 건 신학로 개척 뭐 좋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냥 사실은 재앙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요 나와 있는 이 절대왕정의 구조를 잘 이해하면 거의 끝이에요. 절대군주 말 그대로 아주 강력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군주가 등장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받쳐주는 두 축이 이제 항상 준비된 군대라고 하는 상비군, 그러니까 무력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거고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해주는 정치 세력이 바로 관료제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은 왕 밑에 있는 이제 공무원 집단이라고 보면 돼요. 관료제는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애들인데 귀족들을 이제 정치나 이런 데서 배제하고 관료제가 이제 왕 밑에서 왕이 이제 충성스러운 이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절대 군주를 사상적으로 좀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권력은 진짜 이 우리 인간이 그냥 가지게 된 게 아니고 이 초월적인 존재인 저 신이 나에게 부여해준 권력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왕의 군주의 이제 절대적인 권력 이런 걸 좀 상징하는 뒷받침해주는 사상이고 그리고 사실 상비군이나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요 군대라든지 그리고 관료제 이런 걸 운영을 하려면 많은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
상공업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중상주의 정책 이런 걸 이제 절대군주는 하게 되는데, 이 절대왕정에서는 그걸 이제 중상주의를 통해서 열심히 이제 성장했던 세력들이 신흥 이제 상공업을 하던 이제 시민계층이라고 보면 되고, 이 시민계층들이 절대군주들하고 이제 결탁을 하게 되면서 절대군주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애들이고, 그런 이 신흥심 시민 세력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중상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 자체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절대왕정은 그냥 뭐 설명이 다 되는 거죠. 만류력의 법칙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왕정이 전개되는 거, 일단 서유럽하고 동유럽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서유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에스파냐,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펠리페 2세는 이제 무적 함대, 말 그대로 적이 없는 함대인 거죠. 엄청난 이제 이 함대 해군력을 바탕으로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하면서 엄청나게 잘 나가던 절대 군주가 바로 펠리페 2세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주의의 모범 국가다라고 본다면 당시 이제 프랑스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태양왕 루이 14세죠. 사실 요 사람의 저는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그 레깅스나 뭐 하일이나 뭐 가발 쓰고 있는 그 모습이나 생긴 것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굉장히 저는 좀 그런 외형적으로는 좀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사실 정말 이제 절대 왕정의 가장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강력한 이제 중상주의 정책도 추구했고, 엄청나게 프랑스가 잘 나갔죠. 그리고 요 태양왕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스스로 뭐 태양이다 말했으면 말 다 했죠. 그리고 짐은 곧 국가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내 스스로 자체가 그냥 국가다, 프랑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이 무적 함대를 깨트린 게 바로 이제 엘리자베스 1세죠. 영국에 격파하면서 해상권을 장악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그걸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는 또 서유럽하고는 또 다르게 계몽군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군주 자체가 되게 개혁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좀 진보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산업도 막 발전시키고 이러면서 계몽절대주의라고 하는 희한한 구조가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러시아 발음으로는 삐오트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트르 대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서유럽의 앞선 이제 선진 문물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걸 배워오기 위해서 그냥 민간인으로 위장해가지고 진짜 그냥 조선소 가가지고 진짜 조선 기술 배워오고 막 그러거든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먼저 나서서 뭔가 기술도 배우고 하면서 그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결국 엄청나게 러시아를 발전시켰던 인물이기도 하고, 영토도 굉장히 많이 넓히기도 해요.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이 도시를 건설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다음으로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제 오랫동안 수도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페테오그라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상트가 요 세인트예요. 세인트. 우리 뭐 성 이렇게 얘기하죠. 뭐 성스러운 얘기할 때 세인트, 그 상트. 브루크는 성이니까 뭔가 뭐 페테오 성 뭐 이런 뜻입니다. 성스러운 페테오 성. 다음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한때 유럽에서, 지금은 뭐 조그만 점 하나 찍혀 있는 나라 같지만 오스트리아가 정말 유럽 전체를 거의 지배했던 때가 있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나중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 오스트리아를 이끌었던 여왕이 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그래서 중앙집 권한도 추진했고 근대 산업도 육성했고 굉장히 잘 나갔던 인물이고, 다음 이제 프로이센. 프로이센은 이제 좀 낯설 수 있는데 독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프로이센 지방에서는 프리드리 이제 대왕 이런 사람이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해서 슐레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기도 했고 이러면서 이제 유럽의 신흥 강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상주의 정책으로 산업부가 육성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독일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뭐 이제 철혈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뭐 비스마르크 나오고 막 이런 게 바로 요 프로이센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 볼 겁니다. 다음 근대과학이 발달했는데 요때가 이제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요때거든요. 근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자연 현상을 예전에 중세 때는 그냥 뭐 당연히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신의 섭리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의 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일에 대해서 뭔가 인과관계의 법칙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걸 이제 바탕 사람들의 생각이 깨지게 되는 트이게 되는 계몽이 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게 만류인력의 법칙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계몽사상 뭔가 무지몽매하다 되게 뭐 꿈에서 깨어난다 이런 거거든요. 계몽. 그래서 신 중심의 정말 비합리적이고 무지한 이런 세상에서 진짜 합리적이고 다시 이성에 맞는 이런 사상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계몽 사상.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이성에 의한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믿는 이런 사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중세에는 너무나도 신중심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성에 어긋나는 이런 미신이나 불합리한 이런 무지함이 되게 많이 드러났어요. 대표적인 게 저는 마녀사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냥 또다 정말 믿었던지 아니었던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믿는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고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나도 비이성적인 사회가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 다 타파하고 그래서 이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랑 전통을 개혁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계몽사상.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영향을 줘서 미국의 독립혁명이나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일어나는데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계몽사상가가 몽테스키웨라는 사람, 또 뭐 볼테르, 루소 이런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 뭐 정치 얘기할 때나 뭐 국민 뭐 주권 뭐 민주정치 얘기하고 이럴 때 이제 잘 등장한 인물이기도 한데 몽테스키에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뭐 상권분립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볼테르는 신앙과 언론의 자유 이런 거 자유주의 이런 거 얘기한 사람이고요. 루소는 뭐 국민주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요게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얼마든지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항권 얘기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장자크 루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루소랑 또 이제 국민주권 얘기했던 사람이 뭐 존 로크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사회계약론 또 나올 거거든요. 그때 이제 2학기 때 좀 더 자세히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냥 우리는 뭐 이런 계몽사상가 대표적으로 몽테스키에 뭐 볼테르, 루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진도 끝이에요. 와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은 진도는 끝냈고 그리고 저는 요걸 통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복습을 다 하긴 했는데 실제로 우리 또 수업을 하면서 또 복습을 다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좀 너무나도 사실 어려워요. 어렵고 점점점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해지고 하는데 최대한 쉽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